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문 후보는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세월 호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배수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선체에 15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안에 쌓인 진흙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펄에선 유류품 48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목포 신항내 컨테이너에 상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감시하려는 것 아니냐,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까지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출 것이 많은지, 왜 유가족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전화를 받은 현직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우 전 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지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운행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마주오던 시내버스 등 차량 5대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사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심 카페를 돌며 수천만 원어치의 노트북 등을 훔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옷을 짚는 척하면서 노트북과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가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노점상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뭐 차를 빼주겠다는데 주말에는 4개 팔고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비회원이란 이유로 차량 여러 대로 노점 앞을 가로막으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3차례 모두 중국 영향이 60에서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먼지 해법을 찾기 위한 SBS 연중 기획 공기는 생명이다. 첫 순서로 중국발 먼지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방금 전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최종 선출했습니다. 문 후보는 전체 경선 유권자의 과반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기자.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장입니다. 역시 문재인 대세론의 이변은 없었던 셈이군요. 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 득표율 60%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22%, 안희정 17%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고요. 문 후보는 4차례 지역 경선을 모두 휩쓸면서 누적 득표율 57%로 1, 2회 간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문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네, 문 후보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4년여 만에 대선 재도전이 되겠네요. 네,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108만 표 차이로 패했는데요. 당시엔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루면서 힘을 합쳤지만 이번에는 대권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수락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앞부분에 들은 것 같고 핵심 키워드가 뭔지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네, 분열과 갈등을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 국민 통합 시대를 열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선 시작인 건데 여러 가지 과제들도 남아있죠? 네, 문 후보는 일단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미래의 지도자로 커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함께 하겠다면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노선과 정책을 놓고 커졌던 갈등을 빨리 털어내는 게 1차 과제입니다. 또 아들 채용 의혹 같은 상대당의 검증 공세를 극복하고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를 넘어서 중도 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이고 또 대선에 임하는 캠프 내 전략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국민연대 대 적폐연대라는 대결 프레임을 내놨습니다. 반문재인 연대를 정권 교체를 겁내는 적폐 세력들의 이합 집산으로 규정한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사면 발언을 적폐 세력과의 연대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과 진보표를 뺏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장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잠시 뒤에 8시 뉴스에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소식을 먼저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말을 끊고 보수 대통합의 군부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자신과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거라면서 안철수 후보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하루 새 확 달라졌습니다. 당직자들에게 바른정당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고 하물며 같은 동지들끼리인데 일시적 감정으로 헤어졌다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욕하지 말고. 배신자다, 응석 부리지 말라고 몰아붙였던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 후보 측과의 원활한 후보 단일화, 나아가 보수 대통합을 위한 포석입니다. 홍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선 성질을 부리지 말고 포용에 나서란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 측은 15일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보수 대표로 치고 나가 최소한 2위를 유지한다는 게 당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선거에는 각이 있어야 돼요. 각이. 특히 대선에는 후보끼리 각이 있어야 돼요. 1대1 구도의 걸림돌인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견제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얼치기 좌파와는 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당은 대선 전으로 민주당에 흡수될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쥐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서 보수의 아들로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TK 민심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4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서문시장은 자신에겐 늘 큰 장이었다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 고향 대구 경북이 보수의 적자 저 유승민을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대구 경북의 여전한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들렸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무자격자, 방탄 출마자, TK의 부끄러운 아들이라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은 몰상식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홍 후보와 단일화의 선을 긋고 초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자강론을 택한 겁니다. 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친 노사모 홍위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친 진박 홍위병이 다르지 않다고 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가슴 아팠다면서도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는 한 달이면 대구 경북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며 5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소식을 포함해서 19대 대통령 선거 본선 체제에 대한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정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제 국민의당 후보 선출만 남은 셈이네요. 내일이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마지막 순회 경선 내일 충청권에서 실시되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별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오자 구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자 구조로 출발은 하지만 요 며칠 새 보면은 선거가 본선으로 진입하면은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요, 이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만 붙는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43.6, 문재인 36.4%가 나왔습니다. 뒤집어진 거네요. 네, 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선 결과가 처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캠프 측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라면서 선관위 조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1대1 구도 과연 가능하겠냐? 이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인위적인 단일화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또 홍준표 후보도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그렇죠. 현재로서는 좀 이런 인위적인 1대1 구도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강 구도가 형성될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먼저 이 지난달 31일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자구도에서 문재인 40%, 안철수 29%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홍준표 후보 9%, 유승민 후보 5%고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은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 보수층이 보수 후보는 이번에 어차피 대통령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결국은 안철수를 찍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기문 전 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가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반딧불이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지지 세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야당 후보라는 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가 실제로 형성이 되려면은 보수층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은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을 15에서 한 20% 이하로 묶으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안철수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보수 지지층이 좀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것도 있어서 결국은 보수 후보 선택할 거라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문재인, 안철수 이 구도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다가 사실 안철수 후보의 그 지역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게 호남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하고 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떤 기존의 야권 지지층을 좀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70주년 추념식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네, 이 보수 정당과 연대 없이도 기존의 야권 지지층을 놓치지 않으면 승산이 있다는 전략,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월호 소식입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전에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배수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들어올릴 특수장비를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승욱 기자. 네, 목포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있는 모양인데 배수 작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선체 왼쪽 화물칸 부분에 지름 7cm 구멍 19개를 뚫었는데 대부분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서 굳어버려서 진흙만 간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올릴 특수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를 24대 추가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대안은 있다. 모듈 트랜스포터를 24개를 추가하면 600톤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장비를 더 동원한 건 무게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파도가 잔잔한 이번 소조기 안에 선체 육상 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육상 거치가 다음 소조기까지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세월호 아래 펄을 치우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넥타이, 스웨터, 연필과 같은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해수부는 오염이 심한 이들 유류품을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주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도 계속됐는데 주로 바닷속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수색은 조류가 약해지는 모레부터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SBS 손승욱입니다. 오늘 세월호 주변에서 수거된 유류품 중에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휴대전화 그리고 또 배에 실려있는 차량들이 많죠. 이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돼 있을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한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입니다. 아직도 선내엔 탑승자의 휴대전화 상당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발견된 휴대전화를 포함해 이들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시 대피 상황이나 침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침몰 순간 영상이 녹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월호 1층과 2층 화물칸엔 승용차 120넉 대, 화물차 61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 안에 차가 엄청 있네. 바닷물에 3년 가까이 잠겨 있었지만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세월호 CCTV에 있는 DVR 장치도 바로 건진 게 아니었는데도 염분이 좀 닿아있는데도 복원을 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흔들렸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고.
세월호에 설치된 선내 안팎 64개 CCTV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침몰 2달 만에 수거된 영상 저장 장치에는 배가 기울어진 직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까지 기록돼 있었지만 오전 9시 이후에도 CCTV가 작동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습니다. 그 기록이 담긴 영상 저장 장치를 찾는다면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사고 당시 미수습자들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수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3년 동안 세월호 인양만을 기다리던 유가족들도 지금 목포 신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 데가 없어서 한국 외곽에서 천막 노숙 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분들이 목포 신항 안에 머무는 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조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목포 신항 부두 외곽, 세월호 유가족들의 텐트가 모인 곳입니다. 유가족 70여 명은 세면시설도 없는 곳에서 물티슈로 버텨가며 나흘째 노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달리 유가족은 목포 신항 컨테이너에 상주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가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를 이제 보고 싶고요. 왜 이렇게 가족들을 막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출 것이 많은지. 해수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된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작업 현장에서 무슨 증거에서 무단 반출 이런 거에 대한 감시가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유가족은 미수습자 가족과 달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한쪽은 수습을 못했고 가족 경우에는 아주 일부분을 제외해서는 죄송합니다. 수습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 가장을 가지고 이 숫자 수습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죠. 하지만 신체의 일부가 없이 돌아온 희생자들도 있고 유류품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해수부는 감시라는 표현은 죄송하다며 현장에 CCTV를 설치해 세월호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 기자, 유가족들이 배 근처까지 와서 작업을 감시하겠다는 거냐? 이게 해수부의 생각인 모양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요? 일단 해수부가 유가족들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이나 다 같은 참사 피해자인데요. 이들을 그렇죠. 편가르기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 점은 비판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도 원래는 선체 구멍을 2-3개 정도 뚫는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140개를 뚫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체 절단을 곳곳에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진상조사에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협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어쨌든 유가족들도 그렇고 미수습자 가족들도 그렇고 해수부가 한 이제까지의 작업들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현장 상주를 원하는 유가족, 그다음에 이거 못하겠다라는 해수부,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유가족 수를 좀 한정해서 상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선체조사위원회의 기록 활동에 소수의 유가족이 좀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이 정부와 피해자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부가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참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을 때 이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겠죠. 해수부 입장에서도 뭘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거고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쓸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1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내일 구치소에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일부 면회인을 제외하고는 접견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당시 박 전 대통령을 11시간 동안 조사했던 한웅재 부장검사가 담당합니다. 한 부장검사는 자신을 보조할 검사 1명, 여성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구치소 측은 팀장급 직원의 사무실을 비워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양희 변호사와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구치소를 각각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만날 접견자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접견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사람과의 동행한 사람만이 접견이 가능하고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유영하 변호사와 윤 전추 행정관만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오늘 아침 8시 50분부터 구치소를 찾아 내일 있을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동생 지만 씨가 기존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아직 새로운 변호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치소 공간이 좁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최 씨를 이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이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기업 창립 기념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롯데는 좀 다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그리고 최순실 사태로 인한 검찰 수사 안팎으로 주목받을 일이 많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123층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에서 3만여 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롯데 창립 50주년과 롯데월드타워 정식 개장을 맞아 펼친 불꽃 축제입니다. 1967년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롯데제과는 대한민국의 껌 시장을 처음 열었습니다. 이후 호텔과 유통, 화학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 92조 원의 재계 5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의 사정은 어렵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중 80여 곳의 영업이 정지됐는데 영업 정지 기간은 더 연장될 분위기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총수일가 대부분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50주년 생일을 맞은 롯데는 그동안 추구해온 외형 확대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질적 성장 중심의 경영으로 파라다임을 바꾸고 뉴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롯데의 새 출발은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와 부동산 투기로 몸집을 불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하고는 달리 이 은행은 아예 지점이 없이 하루 24시간 365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계좌 만들고 예금과 적금 또 대출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질 않으니까 금리나 수수료 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잘 가동될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자 25년 만에 등장한 새은행 K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오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를 직접 개설해봤습니다.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등록합니다. 영상통화로 신분증의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모두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점이 없지만 출금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제휴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수수료 없이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만큼 K뱅크가 강조한 건 금리입니다. 수시 입출금 예금엔 최고 연 1.2%, 정기 예금에는 최고 연 2%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7에서 9% 정도입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보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편리한 이용 방식에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공인인증서라든지 OTP 없이 간편하게 제가 지문 인증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6월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올 들어 더욱 독해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아흐레나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흘의 하루꼴로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마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울 때에도 노트북이나 가방 그대로 두고 나가곤 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때만 노리는 전문 절도범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노트북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은 여성 옆자리에 한 남성이 앉습니다.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 남성은 주위를 살피다가 자신의 옷을 짚는 척하면서 노트북을 챙겨 달아납니다. 워낙 그곳에 사람도 많기도 했고 제 앞자리와 옆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39살 최 모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카페를 돌며 이런 방법으로 노트북과 가방 등을 훔쳤습니다. 확인된 것만 모두 25차례, 훔친 금품만 2,5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보는 눈이 많은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귀중품을 그대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노린 겁니다. 잠깐 갔다 오는 건 그냥 또 여기 CCTV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최 씨는 카페 휴지통에 버려진 컵을 들고 자신도 손님인 척 행동하고 지하철 개찰구를 무단으로 넘나들며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최 씨는 훔친 물품을 전당포에 팔아 돈을 챙겼지만 경마장에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부산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정신을 잃었습니다. 관광버스는 차량 5대를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추셨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더니 멈추지 않고 달려옵니다. 마주오던 시내버스가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충돌합니다. 버스와 부딪힌 사고버스는 내리막길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고버스는 시내버스와 충돌 후 50여 미터를 밀려 내려오다가 바로 이곳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편의일처럼 되는 거니까 차 피할 길이 없는 거라요. 앞차가 저렇게 이제 들어갈지 오니까.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9시쯤. 경찰 조사에서 사고버스 기사인 66살 이모 씨는 운전 중 머리가 어지럽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라가다가 노선버스와 충돌한 뒤에 자동으로 후진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특별한 지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지점 인근 상가에 인적이 많은 시간이어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NN 황범입니다. 길거리에 김밥이나 핫도그, 커피를 파는 노점들이 많죠.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노점은 언제나 차량 석 대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놓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들, 무슨 일일까요? 생생리포트 조기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궁평항에 있는 노점상 거리입니다. 새우와 오징어 튀김, 핫도그, 어묵을 파는 노점상 30여 곳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 한 곳은 문을 열긴 열었지만 장사할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차는 원래 저희 차예요. 아, 그런데 지금 차를 못 빼게 요 앞에 있는 스타렉스랑 마티즈 2대가 꽉 막고 있는 거죠. 노점 쪽으로 다가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바짝 붙여놓은 차들의 정체는 바로 전국 노점상 총연합회 전노련 화성지부 차량들입니다.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뭐 차를 빼주겠다는데 주말에는 4개 팔고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 노점상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전노련 차량들이 왜 이처럼 노점상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 우리는 다 회원이고 전내론의 회원이고 저희 사람은 비회원이에요. 여기가 궁평항에 다 배치표를 했어요. 그래서 쫙 다 나갔어요. 근데 저 집만 안 나갔어요. 장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결국 전노련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이기 때문. 특히 전노련에 소속된 다른 노점상들이 팔고 있는 핫도그를 새로 메뉴에 추가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아니 당신네들하고 또 같은 품목이라고 그래서 왜 당신네들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거지.
전노련 측은 노점 사수 집회를 하려다 보니 그곳에 차를 댈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상도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는 다른 노점상들이 보게 된다며 영업 방해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공평항 내 노점 영업은 현재로서는 모두 무허가. 노점상 영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비상식적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중국이 계속 구경만 한다면 미국도 생각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설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이 적극 나선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나서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 가까운 말도 했습니다. 중국을 움직이게 할 유인책으론 무역을 거론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을 연계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6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설지 말지를 결심하고 오라는 강경 메시지로 들립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최일선에 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China to have action. At some point, we need to see definitive actions by China condemning North Korea and not just calling them out for it.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때린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제시해온 북핵 해법의 골자입니다. 오는 6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식 해법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올 들어 더 독해진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흐레나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흘의 하루꼴로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신 셈이죠. 손 놓고 있기엔 상황이 심각합니다. SBS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공기는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연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의 문제를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헬기를 타고 서울 여의도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불과 4-5km 떨어진 목동의 빌딩 숲이 짙은 먼지 속에 숨었습니다. 측정기에 찍힌 초미세먼지 농도는 60 마이크로그램 안팎,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고도를 1km로 높이자 서울 도심을 뒤덮고 있는 불그스름한 빛깔의 거대한 먼지띠가 눈에 들어옵니다. 인천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공장도 없는 서해바다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2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날아온 먼지입니다. 이런데도 중국은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国家我想这可能需要更多的科学或者专业方面的研究 올 들어 3차례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모두 중국 영향이 60에서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발생을 줄인다 해도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염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중국 쪽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걸핏하면 중국 탓이라면서도 정작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재한 장세만 기자 그리고 3년 동안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막 귀국한 임상범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장세만 기자가 지금 들고 나오신 게 미세먼지 측정기죠? 네네. 네, 스튜디오는 어떻습니까, 수치가? 네, 제가 재봤더니 1 마이크로그램 나오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거 두고 취재했는데 가장 좋은 수치였습니다.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임상범 기자는 오늘 복귀 첫 출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징 공기가 어땠나요? 네, 이 베이징이 워낙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로 악명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귀국 이삿짐 정리하면서 안 썼던 이 마스크들은 주변 지인들한테 다 선물 삼아 다 주고 왔는데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이 설마 한국 가서 마스크 쓸 일 몇 번 될까 싶었는데 이 서울의 공기가 정말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네, 뭐 서울용으로 마스크 다시 구입하셔야겠네요.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좀 내놓고 있죠. 네, 우선적으로 유해 물질 내뿜는 공장의 굴뚝들을 하나씩 허물고 있고요. 또 때로는 인공 강우를 내리면서 양을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인 조치긴 합니다만은 베이징이나 텐진 같은 대도시 거리에는 초대형 공기 정화탑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큰 효과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뭐 책임 묻지 마라 이런 태도 아닙니까? 네, 오랫동안 그런 태도고요. 그래서 어렵게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간의 환경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연구를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인 실제 연구 내용의 협약에는 아직 서명조차 못한 상태고요. 또 양국 간의 환경 컨트롤 타워를 맡기자라고 하는 얘기로 이 환경협력센터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도 1년 가까이 계속해서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해외 사례 등을 명분으로 해서 외교적인 압박,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을 양면 전략으로 취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를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당선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주신 국민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끝난 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세 분 후보와 그 지지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저 문재인에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 시작인데 말씀이죠. 그동안 적폐청산을 많이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선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핵심 메시지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적폐청산과 우리 국민 통합은 함께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우리의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국민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폐청산은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고 또 이런 적폐청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토대 위에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요 며칠 사이에 저희 리포트도 나갔습니다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뜨면서 이번 본선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저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간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야권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와 안철수 후보 간의 1대1 구도가 된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이나 이런 구여권 정당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 지지를 받는 단일 후보가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연장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 내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선에서 무난하게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되셨습니다마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다 앞으로 끌어안아야 될 텐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번 우리 당의 경선이 우리 정당 사상 유례없는 정말 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함께 경쟁했던 우리 후보들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이미 큰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들의 가치와 정책 가운데 훌륭한 부분은 저의 가치와 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우리 당의 이 통합 선대위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권에 성공하신다 하더라도 여소야대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진보 정당 간의 연대를 그동안 강조를 해오셨는데 이게 공동정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 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이번에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정치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야권 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도 충분히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적폐도 청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많은 개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야권 정당들과는 정책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통합도 논의해 볼 수 있고 또는 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상황에 따라 논의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정당당하고 또 정책 중심으로 끌어가는 선거 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오후 4시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가 일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에 시작됩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또 돈 쓸 시간을 주겠다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서 따온 제도인데 반응 어떨지 한번 보시죠. 이호근 기자입니다. 공무원 최의수 씨는 가족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저녁 8시 넘어 퇴근하다 보니 집에 가도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좀 일이 많아서 좀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거의 좀 일이 남아서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가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해 주말까지 2박 3일의 여가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퇴근을 늦춰 전체 근무 시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기상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전 부처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도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받아들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 된 민간 직장인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일부만 어떤 특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좀 업무량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또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도 딴 세상 얘기가 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8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살해한 10대 A양은 조현병보다 훨씬 위험한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일단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과거에 유영철 아니면 또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들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 환자는 피해 망상이 있고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A양은 피해 봤다는 망상이 없고 범행 수법이 치밀합니다. 네. 또 단지 꿈인 줄 알았다면서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전문의 2명을 취재했는데 2명 모두 조현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조현병 환자를 조금 너무 일반적이지 않게 몰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 발표에서는 A양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전문의 한 명이
이런 괴기스러운 범행이 있기 전에 판단한 추정 진단입니다. 여러 명의 전문의가 다시 감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양은 수법이나 유형이 그리고 과거 동물을 학대했다는 주변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구별도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런 위험한 환자를 미리 찾아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이코패스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는 그냥 성격이 나쁘다는 정도로만 인식됩니다. 이번 A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런지 전문의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이코패스를 일찍 발견해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사흘 전 막을 올린 국내 프로야구는 시작부터 명승부와 명장면이 속출했습니다. 팬들의 갈증을 풀어준 최고의 순간들을 이성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대호가 개막전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복귀 전 홈런을 포함해 타율 5할을 기록했고 더가웃에선 치어리더 역할을 맡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롯데의 NC 공포증을 끝낸 이대호는 내일 사직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투수로는 좌절을 겪었던 옛 유망주들이 타자로 변신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방출과 군복무, 독립구단 생활을 거쳐 시즌 초반 최고의 샛별로 떠오른 한화 김원석의 포효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등병 처음 들어가서 한국 시리즈 하는 걸 봤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은 이제 마운드에서 공 던지고 타석에서 방망이 치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걸레 빨고 있었거든요. 타자 변신 2년 만에 주전 기회를 잡은 LG 이형종도 공수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대구에선 진기록과 기묘한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우규민은 사상 첫 4타자 연속 3구 3진을 기록하고도 패전 투수가 됐고 윤성환은 투구 도중 벌에 쏘이고도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수비도사 박혜민은 가슴 철렁한 실수 일보 직전에 겨우 타구를 낚아챘습니다. 개막 3연전 최고의 호수비입니다. 부산 신예 외야수 조수행의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SBS 부산. 오늘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한층 더 따뜻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마치 4월 하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이 절기 청명입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 청명한 하늘을 미세먼지가 뒤덮습니다. 대기 상태가 오늘보다 나빠지면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방은 먼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고요. 아침 공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지난 2007년 한 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진 한국인과 일본인의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는 2060년에는 미세먼지 문제로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22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목이 칼칼하거나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불편이 아닙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의 주적이 됐습니다. 사드 보복 정도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정부가 이런 자세로 중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